명절에 자식들 못 오게 하는 건 엄마밖에 없으실 것 같네요. 아들이 던진 이 한마디에 70세 희경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했을까요? 네 눈엔 늙은 애미는 안 보이니? 전에도 말했지만 이제는 명절에도 음식 안 하고 싶어. 몇 날 며칠 힘들고 내내 밥 차리고 치우고 이제 좀 그만하자. 그냥 하시는 말인 줄 알았죠. 그냥 하는 말이 어디 있어? 너희도 내가 가면 불편하잖아. 나도 그래. 희경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자식들은 어머니가 피곤하다고 그만하고 싶다고 하는 말을 그냥 투정으로만 들었거든요. 자식도 집 떠나면 손님인데 매번 그렇게 떠들썩하게 손님 맞는 게 쉽겠어? 그래도 명절에도 안 모이는 가족이 어디 있어요. 저희는 그러면 앞으로 어디 가요? 그래도 집이라고 찾아오는 건데. 아들의 말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뜻이 가득했어요. 세상에 이런 엄마가 어디 있냐는 거였죠. 하지만 희경 씨에게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이유들이 있었어요. 명절마다 혼자서 모든 준비를 하고 뒷정리까지 도맡아 하는 것. 김장철이면 30포기를 혼자 담그고 주말마다 손자를 맡아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식들이 이 모든 걸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렇다면 희경 씨는 정말 이상한 엄마였을까요? 아니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희경 씨가 70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게 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이 온 가족에게 가져다 준 뜻밖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인생의 희노애락을 같이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아들 이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을 때였어요. 엄마, 이번 설에도 집에서 모이죠? 목소리에는 당연하다는 뜻이 묻어 있었어요. 마치 윤희경 씨가 그래, 바로 준비하마라고 대답하길 기다리는 것 같았거든요. 글쎄, 이번엔 좀 다르게 해보면 어떨까? 다르게요? 무슨 소리예요? 명절에 가족이 다 모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당연하다는 말, 70년을 살아오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말이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하고, 엄마니까 당연하고, 며느리가 힘드니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모든 게 당연했어요. 하지만 정작 윤희경 씨가 힘들다고 하면 그건 당연하지 않았거든요. 집이 좁아져서 말이야. 다들 모이기엔 아, 그 얘기 또 하시네요. 엄마가 괜히 그런 데로 이사를 가셔서. 괜히 그 한마디에 윤희경 씨는 말문이 막혔어요. 40년을 살던 집을 정리하고 살림살이를 반으로 줄여가며 옮긴 게 괜히였다니요. 알겠다. 생각해보마. 전화를 끊고 나서 윤희경 씨는 부엌 창가에 서서 바깥을 내다봤어요. 새로 이사 온 빌라 3층에서 내려다 보이는 풍경은 아늑했습니다. 아파트에 살 때와는 다른 소박함이 있었어요. 무엇보다 집이 좁았어요. 딸린 가족까지 포함해서 8명이 모이기엔 턱없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좋았어요. 더 이상 명절 대접을 핑계 삼아 며칠씩 드러누워 있을 수 없는 공간이었거든요. 윤희경 씨는 작은 식탁에 앉아 차를 우렸어요. 혼자 마시는 차 한 잔이 이렇게 여유로울 줄 몰랐습니다. 예전 같으면 벌써 장보기 계획을 세우고 청소할 곳을 점검하고 아들, 딸, 며느리, 손주들 입맛에 맞는 메뉴를 고민하고 있었을 시간이었거든요. 사실 희경 씨도 처음부터 이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젊은 시절에는 남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귀하고 예뻤고 온 가족이 모여 식사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명절 때 북적이는 집안 분위기도 나름 즐거웠거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행복이 의무가 되고 즐거움이 피로가 된 건 말이에요. 아마도 아이들이 결혼하고 나서부터였을 거예요. 아들, 며느리, 딸 사위가 생기면서 가족 모임의 성격이 완전히 바뀐 거였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손님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희경 씨만 여전히 가족이었습니다. 가족이니까 모든 걸 준비하고 가족이니까 뒷정리를 도맡고 가족이니까 불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거든요. 동네 부녀회에서 만난 이웃들은 늘 이런 식으로 위로해줬어요. 요즘 애들은 다 바빠서 그래. 하지만 희경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건 핑계였어요. 정말 바빠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였거든요. 아들 민호는 대학 졸업 후 곧바로 결혼해서 집을 나갔어요. 딸 민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두 사람 다 집에서 나간 후에도 윤희경 씨에게 의존하는 일들이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엄마는 시간 많으시잖아요.
엄마가 해주시는 게 제일 맛있어요. 아이들이 할머니를 좋아해요. 그럴듯한 이유들이었어요.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결국 편하니까, 공짜니까, 거절 안 하니까, 엄마니까 였습니다. 일요일 오전 11시였어요. 희경 씨는 간만에 늦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혼자 사는 즐거움 중 하나였어요. 누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새벽부터 분주하게 움직여야 했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자신의 리듬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냉장고에서 어제 저녁에 먹다 남은 나물 몇 가지를 꺼내고 냉동실에서 밥을 꺼냈어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동안 간단히 얼굴을 씻고 양치를 했습니다. 이런 소소한 일상의 리듬이 좋았어요. 그런데 밥이 다 데워질 무렵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엄마, 오늘 점심때 갈게. 딸 민영의 목소리는 늘 그랬듯 급했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물음도 없이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아, 저녁에 남편 회사 사람들이랑 부부 동반 모임이 있는데 민준이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5살 손자 민준이 귀엽긴 하지만 손이 많이 가는 나이였습니다. 하루 종일 돌보는 건 70세 할머니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었어요. 그럼 오늘 밤에 데려간다는 거야? 아니, 내일까지 좀 봐주면 안 될까? 오늘 늦을 것 같거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민준이 유치원도 보내주면 딱인데. 윤희경 씨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이미 데워진 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은 어떻게 할 거야? 같이 먹을까? 아, 참. 남편이 엄마 불고기 엄청 먹고 싶다고 했어. 진짜 오랜만에 먹는다고. 오랜만이라니. 지난주에도 왔었는데 말이에요. 희경 씨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알겠다. 고마워요, 엄마. 1시쯤 갈게. 전화가 끊어지자 윤희경 씨는 막 데워진 밥을 바라봤어요. 김이 다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밥을 다시 냉동실에 넣고 냉장고에서 꺼낸 반찬들도 도로 집어넣었어요. 시계를 보니 11시 반이었어요. 1시까지 1시간 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불고기를 해달라고 했으니 고기부터 사와야 했어요. 사위는 특히 까다로워서 고기도 좋은 걸로 사야 하고 양념도 정성스럽게 해야 했거든요. 아이고, 윤희경 씨는 옷을 갈아입고 장바구니를 들었어요. 이제 막 시작된 여유로운 주말이 순식간에 바빠졌습니다. 마트에서 소고기를 사고 양파와 당근, 마늘을 샀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고기를 양념에 재우고 밥을 새로 하고 김치를 새로 꺼내고 집안을 대충이나마 정리했습니다.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어느새 시간이 훌쩍 지나갔어요. 정확히 1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할머니! 민준이가 가장 먼저 뛰어왔어요. 사실 이 아이는 사랑스러웠습니다. 문제는 부모들이었어요. 어머니 저희 왔습니다. 사위는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이미 지 반냄새를 맡고 있었어요. 불고기 굽는 냄새 말입니다. 오랜만에 장모님 불고기 먹겠네요. 진짜 맛있는 냄새 나요. 그래, 들어와서 앉아라. 식탁에 앉은 사위와 딸을 보며 희경 씨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분명 자신의 가족이고 예쁜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피곤할까요? 민준이는 밥 먹였어? 집에서 김밥 조금 먹였어. 윤희경 씨는 불고기를 접시에 담으며 생각했어요. 아이는 이미 밥을 먹었다니까 어른들만 챙기면 되겠네.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점심을 먹겠다고 한 걸까요? 요즘 집에서 요리 안 해? 하기는 하는데 맞벌이 하면서 매일 해먹기가 쉽지 않지. 거의 사 먹거나 간단하게 해결해. 그렇지. 바쁘니까. 그럼 더욱 미안해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바쁜 와중에 시간 내서 여기까지 와서 밥을 먹겠다고 하니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미안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진짜로. 사위는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오랫동안 굶었던 사람처럼 허겁지겁 먹는 모습을 보니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정작 희경 씨는 입맛이 없었어요. 2시간 동안 분주하게 움직여서 그런지 아니면 이런 상황 자체가 스트레스여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안 먹어? 응, 입맛이 없네. 그럼 민준이 좀 봐줘. 나 밥 좀 먹게. 그렇게 희경 씨는 밥상 앞에 앉아 있으면서도 정작 손자만 돌보게 되었어요. 이게 뭔가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딸과 사위는 거실 소파에 편하게 앉았어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희경 씨는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딸과 사위가 이렇게 여유롭게 앉아 있다는 건 뭔가 부탁할 게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과연 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민준이 좀 부탁해. 늦어도 내일 점심 전에는 올게. 내일까지? 희경 씨가 물었지만 사실 이미 알고 있었어요. 딸은 늘 이런 식이었거든요. 일단 와서 밥부터 먹고 그 다음에 진짜 부탁을 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모임 끝나면 민준이 잘 시간이니까 그냥 여기서 재우고 그리고 내일 아침에 민준이 유치원으로 바로 가면 좋잖아. 희경 씨는 딸을 바라봤어요. 미안하다는 표정은 커녕 당연하다는 듯한 얼굴이었습니다. 유치원은 몇 시에 가야 해? 9시까지. 차로 10분 거리야. 그리고 민준이 가방이랑 옷은 다 가져왔어. 정말 계획적이었어요. 이미 모든 걸 준비해두고 와서는 이제야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럼 내일 몇 시에 데리러 와? 점심 먹고 올게. 그때 저녁도 같이 먹으면 안 될까? 어차피 민준이 밥도 해야 하니까. 희경 씨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뭘 더 말해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딸과 사위는 민준이에게 인사를 시키고 떠났습니다. 민준아, 할머니 말씀 잘 들어야 해. 엄마 내일 데리러 올게. 엄마, 왜 내일 와? 엄마가 일이 있어서.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아. 뒷정리도 하지 않고 그냥 가버렸어요.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모든 게 희경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렇게 손자와 단둘이 남게 되었어요. 민준이는 착한 아이였어요. 하지만 5살 아이를 하루 종일 돌보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 심심해요. 그래? 뭐 하고 싶어? 놀이터 가고 싶어요. 민준이를 데리고 놀이터에 갔어요. 1시간 정도 놀다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이번에는 배가 고프다고 하더라고요. 할머니, 배고파요. 뭐 먹고 싶어? 국수. 국수를 끓여주고 아이가 먹는 동안 희경 씨는 점심 뒷정리를 계속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자 민준이는 엄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 언제 와요? 내일 와. 왜 내일 와요? 엄마가 일이 있어서. 아이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대신 할머니에게 더 달라붙었습니다. 저녁을 먹이고 목욕을 시키고 잠자리에 눕히기까지. 희경 씨는 녹초가 되었어요. 아이가 잠든 후에야 겨우 소파에 앉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를 깨우고 아침을 먹이고 유치원 갈 준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순한 편이어서 큰 어려움 없이 유치원에 데려다 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점심시간이 되어도 딸은 오지 않았어요. 전화를 해봤더니 한심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엄마, 어제 너무 늦게 끝나서 오늘 아침에 죽겠어. 좀 쉬었다가 오후에 갈게. 민준이 유치원 끝나는 시간이 언제야? 3시. 근데 연장해달라고 연락했어. 5시까지. 연장까지 해놓고 나서야 말하는 거였어요. 너희 시어머니는 안 계시니? 감기 걸리셔서 아이 못 봐주신대. 나는 엄마가 봐주는 게 제일 좋아. 제일 좋긴 누구한테 좋다는 건지. 희경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결국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딸이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사위와 함께요.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민준이 말 잘 들었죠? 응. 엄마, 우리는 이제 갈게. 내일 또 출근해야 해. 그리고는 당연하다는 듯 저녁까지 먹고 갔어요. 그렇게 주말이 사라졌어요. 정확히는 하루반이었습니다. 일요일 점심부터 월요일 저녁까지요. 이런 일은 비단 딸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아들 민호네도 마찬가지로 희경 씨를 당황스럽게 할 때가 많았습니다. 가을이 깊어갈 무렵 며느리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어머니, 김장은 언제 하실 거예요? 김장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희경 씨는 벌써 피곤했어요. 올해는 안 할 생각인데. 어머, 왜요? 어머니 김치가 제일 맛있는데. 힘들어서 그래. 요즘은 다들 사 먹는다더라. 에이, 사 먹는 건 비싸기만 하고 진짜 맛없어요. 올해는 제가 도와드릴게요. 배추도 제가 주문할게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똑같은 대화를 나눴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희경 씨가 힘들다고 해도 며느리는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남들은 시어머니가 김장을 한다 하면 도망가기 바쁘다는데 말이에요. 결국 며느리의 성화에 김장을 하기로 했어요. 배추 20포기 정도로 적당히 하자고 했더니 며느리는 30포기를 주문했습니다. 조금 많이 했는데 저희도 가져갈 거니까 괜찮죠? 그런데 김장 당일 아침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죄송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친정에 일이 생겨서요.
대신 저녁에 들를게요. 희경 씨는 딸에게도 연락했어요. 혹시나 해서요. 김장 도와줄 수 있어? 엄마, 저희는 김치 잘 안 먹어서요. 작년에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럼 김치 필요 없다는 거야? 네, 저희는 괜찮아요. 결국 희경 씨 혼자 30포기 배추로 김장을 해야 했어요. 70세 할머니가 혼자서 하기에는 너무 많은 양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꼬박 하루 종일 걸렸어요. 허리는 아프고 손은 빨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온 며느리는 김치의 절반 이상을 가져갔어요. 어머니, 혼자 고생 많으셨네요. 그러면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죄송해서 재료비랑 수고비 좀 넣었어요. 열어보니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재료비와 수고비라니. 희경 씨는 씁쓸했어요. 차라리 돈은 안 줘도 되니까 김장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맛있게 먹어라. 그리고 다음날 딸이 뜬금없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김장 맛있게 됐어? 몰라. 아까 민호는 맛있다고 그러던데. 정말? 한번 먹어보자. 딸은 희경 씨의 김치 냉장고를 열어서 김치통을 꺼냈어요. 그러곤 손으로 쭉 집더니 맨입으로 먹으며 말했죠. 오, 맛있네. 나도 좀 가져가야겠다. 안 먹는다며? 그래도 있으면 먹겠지. 그러더니 김치통 2개를 가져갔어요. 희경 씨가 먹을 것은 고작 두어 포기 분량만 남았습니다. 너희 둘 다 오지는 않고 김치만 챙겨가? 그러니까 사 먹자고 했는데 기어이 하자더니? 내가 그랬나? 네 오빠가 그랬지. 그리고 딸은 셀프로 김치통들을 차로 옮겼습니다. 뭐 다른 거 해놓은 건 없어. 갑자기 와서 뭘 찾아? 뭐 가져갈 건 없나? 냉장고를 뒤지는 딸을 보며 희경 씨는 생각했어요. 도와주지도 않고 김치만 가져가는 자식들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희경 씨는 점점 지쳐갔어요. 자식들은 필요할 때만 찾고 정작 희경 씨가 힘들 때는 곁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갈 때도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도 외로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건 희경 씨가 해주는 게 당연하고 자식들이 받는 건 당연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희경 씨에게도 한계는 있었어요. 몸이 아플 때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윤희경 씨는 극심한 복통으로 잠에서 깼어요. 처음에는 체한 것 정도로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혼자서 택시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하루 정도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윤희경 씨는 병원 침대에 누워서 자식들에게 연락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걱정시키고 싶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알려는 줘야 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결국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응급실에 있다고 크게 아픈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다음 날 오전이 되어서야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귀찮음이 묻어 있었어요.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못 갔다고 하더라고요. 병원비는 자신이 낼 테니까 혼자서 잘 처리하라고 했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어요. 민준이 어린이집에 보내야 해서 바쁘다고 했습니다. 대신 저녁에 들를 수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지 않았어요. 윤희경 씨는 혼자서 퇴원 수속을 밟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도 안부를 묻지 않았어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요. 그때부터였어요. 윤희경 씨는 자식들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자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의 요구는 계속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반찬을 달라고 했고 딸은 여전히 민준이를 맡겨달라고 했어요. 그들에게는 윤희경 씨의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지친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에는 아들 집에 반찬을 전해주러 갔어요. 사실 가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이 계속 부탁해서 마지못해 간 거였습니다. 아들 집에 도착하니까 며느리는 현관에서부터 반가워하지 않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집안은 어수선했고 며느리는 희경 씨가 앉을 자리도 제대로 마련해주지 않았습니다. 희경 씨가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며느리는 대충 고맙다는 인사만 했어요. 차 한 잔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빨리 가라는 듯한 분위기였거든요. 그날 희경 씨는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뭘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환영받지도 못하는 곳에 반찬을 가져다 주고 고마워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희경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있었어요. 이제 정말 그만하고 싶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명절이 다가오면서 희경 씨의 스트레스는 절정에 달했어요. 벌써부터 머릿속에는 해야 할 일들이 줄줄이 떠올랐습니다. 장보기, 음식 준비, 집 청소, 손님 맞이. 생각만 해도 숨이 막혔어요. 예전에는 이런 준비 과정도 나름 즐거웠거든요.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모든 게 의무이고 부담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며느리가 무엇을 준비할지 묻기 시작했어요. 갈비찜은 할 거냐, 잡채는 할 거냐, 저는 몇 가지나 할 거냐 하면서요. 마치 식당 사장에게 메뉴를 주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희경 씨는 그런 질문들이 점점 싫어졌어요. 준비는 자신이 혼자 다 해야 하면서 메뉴까지 요구사항을 받아야 하다니요. 며느리는 물론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뭔가 특별한 음식을 해달라고 부탁만 할 뿐 직접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거든요. 희경 씨는 명절 며칠 전부터 장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갈비, 닭고기, 각종 채소들.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여러 번 나눠서 사와야 했어요. 70살 몸에는 버거운 일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하루 종일 음식 준비에 매달렸어요. 갈비를 양념에 재우고 잡채에 들어갈 당면을 삶고 전을 부치고요. 예전 같으면 이런 일이 그리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조금만 움직여도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명절 당일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손님이 되었어요.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사위도요. 모두들 편안하게 앉아서 윤희경 씨가 차려주는 음식을 기다렸습니다. 윤희경 씨 혼자서 상을 차리고 밥을 퍼주고 부족한 반찬을 더 가져다 주고 아이들 밥을 먹여주고 해야 했어요. 그 사이에 자신이 밥을 먹을 시간은 없었습니다. 겨우 한두 숟가락 먹다가 또 무언가를 가져다 달라는 소리에 일어나야 했거든요. 식사가 끝나면 뒷정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거지는 기본이고 온 집안을 치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아들과 사위는 거실에서 술을 마시며 TV를 보고 며느리와 딸은 아이들을 핑계로 방에 들어가 버렸거든요. 윤희경 씨는 부엌에서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게 가족 모임인가 아니면 자신이 혼자서 치르는 잔치인가 싶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습니다. 윤희경 씨는 녹초가 되어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거실에서는 아직도 자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희경 씨는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며느리가 말하더라고요. 다른 집은 며느리도 고생한다는데 자신은 정말 편하다고요. 시어머니가 모든 걸 다 해주니까 명절이 전혀 부담스럽지 않다고 했습니다. 딸이 맞장구 쳤어요. 자신도 친정에 와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편하다고요. 시댁에서는 이것저것 도와달라고 하는데 친정에서는 그런 게 없어서 좋다고 하더라고요. 아들과 사위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모든 걸 다 준비해 주니까 자신들은 그냥 먹기만 하면 된다고요. 정말 효자 효녀 노릇하기 쉽다고 했어요. 윤희경 씨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에게 자신은 가족이 아니라 서비스 업체였어요. 무료로 음식을 해주고 청소를 해주고 아이를 돌봐주는 업체. 그들이 편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모든 걸 제공해주는 존재였던 거죠. 그날 밤 윤희경 씨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정말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었거든요. 다음 명절이 다가왔을 때 희경 씨는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이번에도 집에서 모이자고 했을 때 윤희경 씨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친구들과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요. 이미 다 예약해놨다고 했습니다. 사실 여행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혼자 집에서 편히 쉬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말했다가는 또 설득당할 게 뻔했거든요. 아들은 당황스러워했어요. 명절에 가족끼리 모이지 않고 여행을 간다니 이해할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하지만 희경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딸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딸은 그럼 자기네 집에서 모이면 되지 않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희경 씨는 다 같이 가는 여행 일정이라고 못 간다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명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상하게 몸이 가벼웠어요. 해야 할 일이 없다는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습니다. 장볼 필요도 없고 청소할 필요도 없고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윤희경 씨는 평소처럼 간단하게 아침을 먹고 TV를 보면서 차를 마셨어요. 이렇게 여유로운 명절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자식들도 각자 알아서 잘 지내고 있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첫날 저녁 늦은 시간에 현관문에서 삐삐삐 소리가 났습니다.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였어요. 윤희경 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더니 아들 이민호가 들어왔어요. 손에는 빈 김치통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들과 윤희경 씨는 서로 마주보고 서 있었어요.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여행 안 가셨냐고, 그럼 거짓말 하신 거냐고 했습니다. 목소리에는 실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윤희경 씨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거짓말한 게 맞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억울한 마음도 들었어요. 왜 자신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들은 거실에 앉더니 말했어요. 명절에 자식을 못 오게 하는 엄마가 어디 있냐고요. 다른 집은 다 자식들 오기만 기다리는데 왜 혼자만 이상하게 구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윤희경 씨는 참았던 말들이 터져 나왔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 앞으로는 명절 준비도 음식도 안 하고 싶어. 몇 날 며칠 힘들게 준비해도 아무도 고마워하기는커녕 니들 편하게 있으라고 내내 밥 차리고 치우고 했는데 엄마도 이제 좀 그만하고 싶어. 나이 70 먹은 늙은 엄마가 네 눈엔 안 보이니? 니들도 내가 니네 집에 가면 불편하잖아. 나도 마찬가지야. 이젠 다 귀찮아. 아들은 그런 윤희경 씨를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면서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음식은 각자 사오고 엄마는 밥 차리지 말라고요. 하지만 윤희경 씨는 알고 있었어요. 음식을 사와도 결국 자신이 차려내야 하고 치워야 한다는 걸요. 그리고 청소도 뒷정리도 모두 자신의 몫이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 아들이 돌아간 후 희경 씨는 정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무리 말로 설명해도 자식들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꾸기로 했어요. 자식들이 자연스럽게 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봤습니다. 며칠 후 희경 씨는 부동산에 갔어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더 작은 곳으로 이사를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물었어요. 왜 굳이 좁은 곳으로 가시려고 하냐고요. 희경 씨는 혼자 살기에는 지금 집이 너무 크다고 했습니다. 청소하기도 힘들고 관리도 어렵다고요. 부동산 사장님이 몇 군데를 소개해 주셨어요. 그 중에서 윤희경 씨가 선택한 곳은 조그만 빌라였습니다. 방 2개의 거실이 아담한 곳이었어요. 여러 명이 모이기에는 턱없이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딸에게 이사 얘기를 하니 정말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왜 굳이 그런 좁은 곳으로 가냐고, 민준이 맡길 수도 없고 자기들이 갈 수도 없지 않냐고 했어요. 바로 그거였습니다. 희경 씨가 원했던 게 말이에요. 희경 씨는 큰 병원이 가깝고 청소하기 편하고 혼자 살기에 적당하다고 설명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몸이 불편해질 텐데 미리 준비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아들도 반대했어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지금 집이 뭐가 불편하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희경 씨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몇 달 후 윤희경 씨는 정말로 이사를 했습니다. 새 집은 정말 아담했어요. 거실도 작고 부엌도 작고 방도 작았습니다. 하지만 윤희경 씨에게는 완벽했어요. 혼자 살기에는 충분하고 청소하기도 편했거든요. 무엇보다 좋았던 건 더 이상 대가족이 모일 수 없는 공간이라는 점이었어요. 8명이 앉아서 식사할 공간도 없고 잘 공간도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해서 물었어요. 이제 김장은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윤희경 씨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김치냉장고도 없애버렸다고, 이제 김장은 안 하겠다고요? 부엌이 너무 좁아서 요리하기도 힘들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반찬도 사 먹을 거라고 했습니다. 딸도 더 이상 민준이를 맡기지 않았어요. 집이 너무 좁아서 아이가 뛰어놀 공간도 없다고 했거든요.
희경 씨는 그런 변화들이 만족스러웠어요. 드디어 핑계거리가 생긴 거였습니다. 하기 싫은 일들을 당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생겼거든요. 아파트를 팔고 빌라를 사니까 차익도 남았어요. 그 돈으로 여유가 생겼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돈을 쓸 일도 없었고요. 윤희경 씨는 문화센터에도 등록했어요. 요가도 배우고 서예도 배웠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거든요. 새로운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편안했습니다. 아무도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갑자기 밥 해달라고 하지도 않고 갑자기 아이를 맡겨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윤희경 씨는 처음으로 자신만의 리듬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과 완전히 연을 끊은 건 아니었어요. 단지 역할이 바뀐 거였습니다. 이제 명절에는 희경 씨가 자식들 집으로 찾아가는 손님이 되었어요. 딸네 집, 아들네 집 번갈아 가면서 말이죠. 식사 비용도 자식들이 나눠서 내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평생 받는 입장이었던 자식들이 갑자기 차려주는 입장이 되었으니까요. 며느리도 사위도 처음엔 어색해했습니다. 하지만 적응하더라고요. 사람이라는 게 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맞춰서 살게 되어 있거든요. 며느리는 배달 음식을 시켰고 딸은 간단한 음식을 직접 만들었어요. 희경 씨는 그런 음식들도 맛있게 먹었습니다. 자신이 차린 게 아니라서 그런지 모든 게 새롭고 고마웠어요. 손자 민준이와 놀아주는 것도 이제는 즐거웠습니다. 책임감 없이 할머니로서만 예뻐해주면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일 좋았던 건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피곤하면 일찍 가겠다고 말할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저녁에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었어요. 자식들도 이제는 여행을 간다고 하면 그냥 보내줬어요. 예전에는 명절에 가족이 흩어진다고 서운해했는데 이제는 자기들도 때로는 각자 쉬고 싶어 하더라고요.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요. 오히려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서운해했지만 나중에는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요. 물론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어요. 동네 부녀회 모임에서도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자식들과 따로 사는 게 좋냐고, 외롭지 않냐고요. 하지만 윤희경 씨는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외롭지 않다고, 오히려 편하다고요. 자식들과도 예전보다 관계가 좋아졌다고 했어요. 실제로 그랬거든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피곤했는데 이제는 만나는 시간이 즐거워졌어요. 서로 부담스럽지 않으니까 대화도 더 편해졌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좋아졌어요. 더 이상 반찬 달라, 김장 해달라 하지 않으니까 며느리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끔 희경 씨를 위해 음식을 사다 주기도 했어요. 지금 희경 씨는 정말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신이 원하는 시간에 밥을 먹고 문화센터에 가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는 TV를 보거나 책을 읽습니다. 아무도 갑자기 찾아오지 않고 갑자기 뭔가를 요구하지도 않아요. 가끔 자식들이 안부 전화를 하면 반갑게 받습니다. 예전처럼 뭔가 부탁하는 전화가 아니라 정말 안부를 묻는 전화거든요. 그런 전화는 받는 것도 즐거워요. 명절이 되어도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며칠 전부터 장보고 음식 준비할 필요도 없고 집 청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예쁘게 차려입고 자식들 집에 놀러 가면 되거든요. 손자 민준이와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어요. 예전에는 돌봐줘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제대로 놀아주지 못했는데 이제는 순수하게 할머니로서 사랑을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민준이도 할머니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할머니 집에 가면 이것저것 조심해야 한다고 엄마가 말했는데 이제는 그냥 놀러 가는 거니까 부담이 없거든요. 주변 사람들 중에는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식들과 따로 사는 게 좋냐고, 나중에 아프면 어떻게 하냐고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지만 윤희경 씨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왜 진작 이렇게 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예전보다 훨씬 건강해졌어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니까 만날 때마다 반갑고 헤어질 때도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예전에는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말해요. 그래도 자식이 부모를 챙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윤희경 씨 생각은 달라요. 진짜 효도는 서로가 편한 마음으로 만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억지로 하는 효도, 부담스러워하면서 하는 효도보다는 자연스럽게 서로를 챙기는 게 더 좋은 거 아닐까요? 지금 윤희경 씨네 가족은 그런 관계예요. 누구도 억지로 하는 게 없고 누구도 일방적으로 희생하지 않아요. 서로가 편한 선에서 만나고 서로가 할 수 있는 만큼 챙겨주고 있습니다. 명절에도 각자 여행을 가고 싶으면 언제든 갈 수 있어요. 누구도 서운해하지 않고 누구도 죄책감을 갖지 않아요. 윤희경 씨는 이제 진짜 자유로워졌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식들과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오히려 더 좋아졌거든요. 서로 마음 상하는 일 없이 모두가 만족하는 해피엔딩이 된 거죠. 희경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건 진짜 사랑이 아닐 거예요. 진짜 가족은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는 거겠죠. 윤희경 씨는 그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용기 있는 선택이었지만 결과는 모두에게 좋았습니다. 때로는 변화가 필요한 법이니까요.